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제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습니다. 국회법 시한은 지켰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는 반쪽 국회로 시작한 건데요. 통합당은 본회의에 입장했다가 개의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여야가 총선 전부터 공언했던 상생 협치가 무색해진 셈이죠. 문제는 향후 국정 운영입니다. 당장 남은 원구성 협상부터 3차 추경, 또 내달 출범할 공수처의 후속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상생과 협치가 실종된 21대 국회,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여야가 상임위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에도 원구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인 5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를 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사흘 내인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하는데요. 상임위는 법안이나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기 전에 미리 법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부로 기능을 할 수 없고 따라서 3차 추경안 역시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라는 3차 추경안, 국회는 지금에서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봅니다.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 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합니다. 추경 또한 국민의 세금을 기초로 마련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민생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약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추경액을 합했을 때 약 24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 추경액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하죠. 먼저 1, 2차 추경이 경제 회복의 도화선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이 줄어든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는 약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4월 29일에는 약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차 추경의 명분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함이었는데요. 이번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35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 중 약 11조 원은 당초 계획보다 덜 거칠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는 금액은 약 24조 원이 남는다는데요. 이렇게 남는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채권과 증시안정기금 조성, 비우량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재원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을 지급해서 생계유지 지원금으로 쓰도록 한 1차 추경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줘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실업률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개원 일정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상임위원장을 일정에 맞춰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원구성 파행이 극에 달했던 2008년 18대 국회 때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을 석 달 가까이 넘긴 8월 26일에서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바람에 앞서 정부가 6월 17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역시
석 달이 지난 9월 18일에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죠. 2012년 19대 국회 원구성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로 법에 규정된 날짜보다 한 달이 지난 7월 9일에야 완료되는 바람에 당시 유럽발 재정 위기로 먹구름이 꼈던 경제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여야가 대치하면서 당장 시급한 3차 추경안 심사가 안개 속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나더라도 3차 추경안이 무사히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계가 요구하던 농업 분야 추경안이 무늬만 농업 예산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예산 35조 3천억 원에 비해 농업 분야 추경은 2,773억 원으로 0.8%에 불과할 뿐 아니라 농업과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직접 적용할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을 21대 국회가 바로잡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경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추경의 효과가 검증되고 입법부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입니다. 새로운 사정기관인 공수처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 수사 대상자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만큼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언론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21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이 공수처 출범도 내달에 출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의 임기 말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후보 추천위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후속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거죠. 공수처장 임명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 추천 자체를 미룬다면 민주당에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 자격이 생기는데 야당 추천 인사가 2명으로 추천 인사 구성이 늦어지고 반대가 생긴다면 후보가 될 수 없는 실정이죠. 5.18 진상조사단 추천위원회 경우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개원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건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입니다.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시작한 21대 국회.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일주일간 20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소개해드릴 입법 예고는 국민소환제입니다.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여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발의된 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밝히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활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도 있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파면을 위한 소환 절차는 크게 소환 요구와 소환 결정으로 나뉘는데요.
유권자가 소환 요구 또는 소환 결정 과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와 결정 모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권자가 두 단계 모두 관여하는 제도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키리바시와 팔라우, 리히텐슈타인 등 인구가 10만 명 안팎인 작은 나라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가만 소환 요구와 결정에 유권자 모두 관여하는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4.19 이후 도입 논의가 됐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습니다. 이후 참여정부 때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시행돼 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고 밝히면서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소환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외부 전문의원,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고문변호사, 수서동작경찰서의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곽준호 변호사와 함께 국민소환제는 어떤 법인지 알아봅니다.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대상, 그러니까 국민 소환의 요건을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좀 범위를, 이렇게 요건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좀 소위 말하는 정적 제거에 또는 그 정적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좀 일종의 일부 주민들의 그 지역 이기주의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유추가 가능하냐면은 어떠한 지역이든 또는 단체에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좀 피해 내지는 기피 대상이 되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을 했을 때 그 전체 국민들에게는 비록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소수 주민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그 이유로 실제로 소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소환도 된다는 것이죠. 일부 소수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전체 주민들로 봐서는 필요한 이러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설을 진행을 하였을 때 소환 대상이 되고 실제로 소환까지 됐었죠. 국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끌어내리는 것이 그 정당한 대표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이 곧 그 해당 지역구 국민들의 헌법상 정해진 투표권을 박탈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뜻을 가진 그 지역에서 원자력 정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나는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또는 얼마든지 또 환경론자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A라는 지역에서 찬성하는 지역, 성향이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그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린다면은 만약에 다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뽑게 된다면이야 그 비슷한 성향을 또 뽑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끌어내야 되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래서 그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권 또는 그 의사를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 내지는 다수의 국민의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억압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국민소환제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민소환제에서는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활동을 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것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번 국민소환제가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일각에선 반장을 뽑자더니 반배정을 하자는 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선 국회들을 살펴보면 반장을 뽑기 전에 반배정이 먼저 이뤄졌죠. 4년 전인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6월 9일 반배정 논의가 먼저 있었고요. 나흘 뒤인 6월 13일에 반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더 앞으로 돌아가 8년 전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2일 반배정 논의가 진행됐고 일주일 뒤인 7월 9일 반장을 뽑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와 국민의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버렸는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21대 국회의 반장 선출이 제대로 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수 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 원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의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느라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원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예전과 달리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을 뽑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이후의 국회 상황이 다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게 마련입니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할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쉽게 극복되는 것이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양당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해왔습니다.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야당과 합의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주호영 대표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해서 양보 그 이상의 양보를 했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과거에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내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동물국회 주도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던 20대 국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야당 정치로 착각하는 낡은 정치 세력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말씀.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들의 최기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를 위한 이거 말로 하는 게 낫겠네요. 써준 게 문장이 안 맞아가지고 그린라운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오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일정하게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뉴딜 정책의 아주 핵심이 되는 우리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공급뿐만 아니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공급량을 줄이기도 에너지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같이 갖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오늘 좋은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혁명마다 그 산업혁명의 주역인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었고 2차는 석유였고 3차는 전기였고 그리고 4차는 그린에너지 시대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그리고 상업성은 더 확보할 것인가 탄소 제로 시대를 언제까지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대응 체제를 갖출 것인가 이것이 미래의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환 의원은